챕터 13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본 구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 따라 세금도 없고 그다음에 파산 가능성, 파산 위험도 없다고 치면 사실은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선택되든지 간에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주가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즉 파이를 어떻게 자르느냐 그게 파이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처음 발견하고 연구했던 분들이 모디글리아니 밀러라고 해서 이 두 분들을 M&M theory라고 부르거든요. 그 초콜릿 회사도 있죠. 그래서 M&M theory라고 부르게 됩니다. 항상 프로포지션 1과 프로포지션 2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뭐냐면 프로포지션 1은 뭘 의미하냐면 항상 firm value, 기업 가치를 항상 측정하게 됩니다. 기업 가치. 그리고 프로포지션 2는 기업 가치와 대응되는 WACC라고 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대응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파이의 크기는 그걸 어떻게 잘라내는지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기업 가치가 파이 크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회사의 기업 가치는 회사의 캐시플로우에서 결정하는 거고 에셋의 리스크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 기업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WACC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는 거와 상관없이. 아시죠? 이걸 일단 M&M 시어리의 첫 번째 가정에 따른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하자니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세금이 없다니, 파산병이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세금도 없고 파산 비용도 없어요. 파산할 가능성도 없고 파산된다고 할지라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시장이죠. 결론을 이미 다 배웠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옵티멀한 캐피탈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캐피탈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렇게 하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가정 세금이 있고 뱅크럽시 코스트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있다는 뜻은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는 재무관리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로 인해서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존재함으로 인해 최적의 의사결정은 뭐냐? 최적의 옵티멀한 캐피탈 스트럭처는 뭐냐? 100% debt. 사실은 불가능이죠. 주식회사는 주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 넷은 불가능하고 100%에 가까운 99.99% 넷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옵티멀한 캐피털 스트럭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세금이 있는데 이제 뱅크럽시 코스트가 있어요. 파산할 가능성, 파산 위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 때문에 즉 부채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파산 부채가 많아지면 파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파산 비용은 뎃을 적게 쓰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서로 트레이드오프를 거쳐서 뭔지 모르겠지만 옵티멀한 캐피탈 스트럭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케이스 1 세금도 없고 파산 비용도 없는 경우에는 No Optimal Capital Structure. 얘는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 없다는 뜻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중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케이스 세금은 있고 파산 비용 없는 경우에는 일단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파산을 할 수 없고 부채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세 번째 세금도 있고 파산 비용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금은 부채를 증가하게 하고 파산 비용은 부채를 줄이게 하기 때문에 어떤 옵티멀한 캐피털 스트럭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케이스 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 프로포지션 1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포지션 1은 항상 기업 가치 얘기를 할 거고요. 프로포지션 2는 항상 자본 비용을 얘기할 거예요. 케이스 1에도 프로포지션 1, 2가 있고요. 케이스 2에도 프로포지션 1, 2가 있고 케이스 3에도 프로포지션 1, 2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1의 프로포지션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는 자본 구조랑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냐면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변하지 않는 한 어쨌든 기업 가치도 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프로포션 2 뭘까요?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인 WACC는 재무 구조랑 관련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죠? 이퀘이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ACC는 우리 RA라고 씁니다. 에셋의 뭐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서 RA라고 쓰고요. 전체 회사 에셋 수익률이라고 해서 E over B가 뭘까요? Weight of equity가 되고요. 얘는 Cost of equity가 되고요. 플러스 D over B는 Weight of debt 타인 자본의 비중이 되겠죠. Weight of debt times Cost of debt. 우리가 알고 있는 WACC입니다.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R2로 정렬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수식을요 정렬을 해보면 R2는 RA 더하기 RA 마이너스 RD 타임스 D 오버 E가 돼요.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 주식의 수익률, 주식의 요구 수익률은 일단 RA라고 하는 회사의 전체적인 토탈 에셋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고려한 요구 수익률, 어떤 수익률을 감안하는구나. 두 번째, 후반부, 요 후반부. 얘 뭘 말해주냐면 D 오버 E, 자기 자본 대비 부채, 즉 타인 자본 의존도를 이제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보상이라는 거죠. 보상이 이만큼 붙어 있겠네요. 그래서 RA-RT만큼 곱해져서 얘는 회사의 비즈니스 리스크가 아닌 부채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 발생되는 파이낸셜 리스크에 대한 뭔가 비용, 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d Return on Asset 즉 RA가 16%고요. Cost of Debt RD가 10%고요. Percent of Debt이 45%래요. Percent of Equity는 55%가 되겠네요. 처음에 앞에 수식을 이용해서 Cost of Equity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는 RA 더하기 RA-RD 그죠? 그 다음에 D over E잖아요. percent of debt이 45%니까 D가 45가 되는 거고요. E가 55%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20.91%가 바로 return on equity가 된다는 거죠. RE가 된대요. 근데 만약 cost of equity, return on equity가 25%로 변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implicit debt to equity ratio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RE가 25%고요. RA 더하기 RA-RD 하면 D over E를 찾아요. 받았더니 1.5로 변하게 되는 거구나. 레버리지 이펙트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20.91%였을 때보다 데트 커스텀 이퀴리가 25% 증가하면 데트 이퀴 레이쇼가 1.5로 뭔가 증가한 느낌이 드네요. 이거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 D 오버 E가 1.5래매요. D가 1.5, 2가 되겠네요. V는 뭐냐면 D 더하기 2니까 1.5, 2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면 2.52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의 가치에서 자기 자본의 비중은 2.52에 2가 돼서 이렇게 되죠. 계산해보면 40%. 주식의 비중이 40%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이 이해제에서는 percent of equity가 55%였잖아요. 근데 주식의 비중이 40%로 줄어들고 부채의 비중이 60%로 늘어나니까 리턴 온 이퀴티가 25%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레버리지 이펙트가 또 계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은 debt to equity ratio가 되는 거고요. 즉 부채 비율이 되겠죠.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든 간에 WACC는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식에 따라 M&M 프로포지션 2에 따라서 RA, Y절편이 RA네요. 그리고 X축이 D 오버 E잖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RA-RT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D 오버 E가 증가하니까 쭉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RE. WACC는 고정이고요. 쉽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거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CAPM식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이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베타라고 하는 시스테매틱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앞에 보신 바대로 CAPM은
어떤 에셋의 리턴은 RF 더하기 그 에셋의 베타. 우리는 A를 썼으니까 전체 에셋의 베타를 썼네요. 에셋 베타. 그 다음에 RM 빼기 RF.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그죠? RM 빼기 RF를 마켓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됐네요. 이 베타 A는 뭐냐면 회사의 에셋 베타, 회사의 에셋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해보는데 우리는 R2 주식에 대해서도 이걸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2는 RA 더하기 RA 마이너스 RD D 오버 E라는 걸 앞에서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잖아요. 이 대신에 이 RA 대신에 이 위에 나와 있는 수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RA 대신에 RF 더하기 베타의 RM 넣었고요. RA 대신에 또 RF 더하기 베타의 RM을 넣었어요. 넣어보면 수식이 정렬이 되죠. RF, RF 사라지게 되고요. RM 빼기 RF로 묶어지네요. 그러면 1 더하기 D 오버 E가 돼서 이렇게 묶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리는 똑같이 이 RA 수식처럼 알리는 2라는 자산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2라는 자산의 베타에다가 RM 빼기 RF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 보시면 RF 같고요. RM 빼기 RF 같은데 이제 요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베타 E는 베타 A 곱하기 1 플러스 D 오버 E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걸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주식의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에셋,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셋이 가지고 있는 시스테매틱 리스크에다가 뭐가 그래요?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D 오버 E라고 하는 파이낸셜 리스크가 고려돼서 결정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주식의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에다가 실제로 파이낸셜 리스크가 결합이 돼서 측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케이스 2, 세금이 있는 경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있는 경우는 이자 비용이, 즉 부채가 있는 경우 이자 비용이 절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했지만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비용이 그만큼 나가게 돼서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절세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를 상승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고로 회사가 부채를 점점 더 추가시킴에 따라서 세금을 그만큼 계속 줄일 수 있고요. 다 똑같다고 하면 이거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기업 가치 증가분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게 바로 회사의 캐시플로우로 작용하게 되고 그 캐시플로우가 기업 가치의 증가분으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levered form이 있고요. levered form이 있어요. 다 동일한데 부채가 있냐 없냐 차이만 있는 겁니다. EBIT는 5,000불로 똑같아요. 근데 이자를 여기는 500불을 내나 봐요. 부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taxable income이 5,000불, 4,500불이 돼요. 여기에 34%의 세율을 곱하면 1,700, 1,530이 되고요. 세금을 내고 나면 net income이 3,300, 2,970이 된대요. net income은 작아지네요. 세금을 더 내니까.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cash flow from asset 기억나세요? cash flow from asset은 OCF 더하기 net capital spending,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에 그냥 OCF만 고려해 보면 어떻게 해서했냐면 net income에다가 뭘 더했어요? 이자 비용 더했어요. net income에다가 이자 비용 더하고 depreciation을 더하면 됐거든요. 이 예제에서는 depreciation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 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하면 3,300, 2,970에 500을 더하면 3,470이 되네요. 아마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거기까지 더했겠지만 어디가 더 커요? 레버드 폼의 캐시플로우가 더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annual interest tax shield라고 그래서 사실은 500불 이자를 어떻게 낸 거냐면 원금은 6,250이고요. 이자율이 8%인가 봐요. 곱하면 500불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500불을 이자 비용으로 내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가 얼마큼 만들어지냐면 앞에 보신 바와 같이 170 차이가 캐시플로우가 났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500불에다가 34%를 한 170불이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기업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단순한 가정을 해서 이 170이란 돈이
영원히 반복될 거다. 퍼페투이티를 가정하는 거예요. annuity, 일정한 금액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는 거가 영원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erpetuity의 가치 계산은 C over R이었거든요. 일정한 금액 할인율이었어요. 그래서 170이란 일정한 금액을 할인율인데 이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한 할인율은 8%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2125만큼 레버리드 펌이 어느 레버리드 펌보다 기업 가치가 더 커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계산하는 걸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 D에다가 즉 이자 전체 타인 자본인데 그쵸? 부채에다가 RD라고 하는 이자 이율을 곱하면 이자가 되겠네요. 이만큼의 세율을 곱하면 이만큼이 우리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로 특정에 매년 나오게 되는데 이거가 영원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할인율을 나눠주는 거죠. RD 사라지니까 D 곱하기 TC라고 하는 전체 부채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2125가 바로 레버리드 펌이 언레버리드 펌보다 기업 가치가 큰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프로포지션 1, 기업 가치 부분을 계속 살펴볼게요. 케이스 2 경우에 회사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에 현재 가치만큼 증가하게 돼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현재 가치는 보면 아시겠지만 부채가 크면 클수록 가치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부채가 크면 클수록 기업 가치가 더 커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버드 펌의 즉 부채를 가지고 가는 회사의 가치는 언레버드 펌 부채가 없는 회사의 가치에다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조건의 회사라면 거기에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의 현가만큼이 더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레버드 펌의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해보면 이 전체 레버드 펌의 기업 가치에서 부채 부분을 빼주면 그게 바로 레버드 펌의 자기 자본의 가치가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perpetual 이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가 영원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예제에 따라서 VU는 unlevered form의 기업 가치예요. EBIT 즉 earnings before interest tax인데 이자 비용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1-t 세금을 내고 나면 이게 바로 당기 순이익이 되겠네요. 캐시플로우가 될 거고요. 캐시플로우를 unlevered form의 할인율인 RU, Return on of Unlevered Form이거든요. 부채가 없는 무부채 기업의 할인율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한글책은 이거를 무부채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가 되는 거고요. 부채 기업, Levered Form의 밸류는 무부채 기업, Unlevered Form의 펀 밸류에다가 D 곱하기 TC 앞에서 그럼 보셨잖아요. 타인 자본의 그 가치, 전체 가치에다가 세율을 곱한 만큼 더해지는 거다라고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2 경우에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프로포지션 1이 되는 거고요. 예제를 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EBIT가 2,500만 달러 번대요. 세율은 35%라고 가정합니다. 넷은 7,500만 달러를 가정했고요. Cost of Debt 9% 이자를 낸대요. 그 다음에 Unlevered Cost of Capital, 즉 Unlevered Firm의 할인율은 12%로 가정했어요. 즉 우리 회사가 동일한데 부채만 없으면 어땠을까? 12% 위험을 가진 요구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먼저 뭐부터 계산할까요? VU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Unlevered firm의 기업 가치가 되겠네요. Unlevered firm은 이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EBIT에다 그냥 1-T 세금을 제외한 게 바로 각해 캐시플로우가 됩니다. 그걸 뭘로 할인해요? Unlevered firm의 할인율로 할인합니다. 그러면 135.42가 바로 VU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가 되네요. 두 번째, 이제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에다가 부채의 가치인 7,500만 달러에다가 세율인 35% 곱하게 되면 161.67이라고 하는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가 이만큼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 부채 기업의 그러면 자기 자본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161.67에서 부채 가치가 7,500만 달러니까 그만큼 빼주면 86.67이 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의 가치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X축이 이제 D가 되고요. 부채가 되고 Y축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돼요. VU, Unlevered Firm,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는 어차피 부채가 없기 때문에 부채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동일한 기업 가치를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부채 기업, levered 폼의 기업 가치는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수식이었잖아요. y절편이 v예요. 그다음에 x축이 d예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울기가 tc가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채가 커짐에 따라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업 가치가 더 증가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케이스 2의 프로포지션 1이 기업 가치 얘기였다면 프로포지션 2는 이제 할인율, 수익률, WACC 얘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 2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가중평균 자원 비용은 감소하겠죠.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때문에요. 그래서 D over E, Debt to Equity Ratio,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WACC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WACC를 다시 적은 겁니다. 그래서 RA, 전체 기업의 RA, WACC는 Weight of Equity times Cost of Equity 더하기 Weight of Debt times Cost of Debt. 단 세금이 있기 때문에 1 빼기 TC라고 해서 세금을 고려해 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R2를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식을 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증명을 할 거고요. R2라고 하는 즉 부채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 R2는 무부채 기업 unlevered 폼의 수익률 RU에다가 RU 빼기 RD 타임스 D over E 1 마이너스 TC라고 하는 이 식에 따라 결정이 된다.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났냐? 이 식이 왜 튀어나왔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증명을. 한번 예제를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2 계산합니다. 앞에서 unlevered 폼의 수익률은 12%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 RD는 9%였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했던 게 부채는 75였고요. 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전체 기업의 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줘서 86.67이라는 자기 자본의 가치를 따로 구했었어요. 그리고 1 빼기 TC 세율 35% 하면 13.69%라고 하는 알리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걸 통합해 보면 전체 WACC 부채 기업의 WACC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말고사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런 걸 막 준 다음에 부채 기업의 WACC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RA, WACC는 일단 이 자기 자본의 가치가 86.67로 아까 앞에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를 161.67로 계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에다가 부채의 가치 곱하기 세율을 해가지고 합하면 161.67이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좀 전에 구한 R2 커스트 오브 이퀴티를 계산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는 75였고요. 그다음에 얘는 161.7 똑같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채 할인율인 RD는 9%, 1 빼기 TC 하면 10.05%라는 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역으로 계산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공식을 쭉 쓴 다음에 시작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뭐냐면 75 알고 있고요. 또 뭐 알고 있죠? 9 알고 있고 이걸 알고 있어요. 161.67 모르고 86.67을 모르고 13.69%를 몰라요. 그래서 뭐부터 찾냐? 일단 161.67부터 찾아요. 그 이후에 86.67을 찾아요. 75를 빼갖고. 그 다음 뭐하냐? 13.69%를 이 수식을 통해 찾아요. 아셨죠? 그래서 수식을 쓴다. 1번, 2번 161.67을 계산한다. 3번 86.67을 계산한다. 4번 13.69%를 직전에 수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이 수식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근데 앞에서 나와 있던 이 수식이 도대체 어떻게 도출됐는지 교과서상에서도 그냥 외워 하고 넘어가는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냥 우리는 증명 문제 같은 걸 시험에 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만 하세요. 밸런스 쉿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네요. 기업의 대조표예요. 재무상태표죠. 옛날엔 대체대조표, 요즘 재무상태표. 왼쪽은 전체 기업 가치가 있고요. 오른쪽은 부채랑 자본의 가치가 나와 있네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에다가 T, 세율 곱하기 부채의 가치를 더한 상태였어요. 이제 이 상태가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수익률로 변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VU 무부채 기업의 수익률은 얼마냐면 RU였어요. 이렇게 변하겠네요. 그다음에 이건 D가 있죠. D는 얼마만큼 변하냐면 D의 수익률은 RD만큼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자기 자신의 수익률을 가지고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변했네요. 그다음에 D는 RD라고 하는 수익률로 변하게 되고요. E는 RE라는 수익률로 변하게 돼요. 다 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사실. 양변을 2로 나눠요. 그럼 2, DE, 이렇게 그냥 2는 사라지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를 왼쪽으로 보내고 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U 이 수식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VU를 해야 되는데 VU는 어떻게 해서했냐? VU는 어떻게 해서해요?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니까 즉 VL 없다 치고 이 수식이랑 얘랑 같아야 돼. 얘 더하기. 그러니까 VU는 더하기 TD는 D 더하기 2랑 같아야 돼. 얘를 1로 보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VU는 2 더하기 1 마이너스 T 곱하기 D가 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었어. 수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RE는 RU 더하기 RU 마이너스 RD 곱하기 D 나누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꼼꼼히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좀 전에 예제를 조금 바꿔보는 거죠. 좀 전에 예제에서 that to equity ratio를 1로 바꾸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자는 거죠. cost of equity. 그러면 RE는 RU가 되겠죠. unlevered form의 return RU 더하기 RU 마이너스 RD 한 다음에 D over A를 1로 바꿨대요. 그러면 1 빼기 T를 하면 RE가 13.95%로 뭔가 상승하는 것 같고요. 전체 WACC를 계산해 보면 that to equity ratio 자기 자본 대 타인 자본 비중이 1이란 뜻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죄송합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비중이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좀 전에 구한 커스터 위키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커스터 오브 댄 넣고 100에 T를 하면 9.99%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가 더 증가하니까 WCC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앞의 경우보다 더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하면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감소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프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X축은 debt to equity ratio가 되는 거고요. Y축은 cost of capital이 돼요. 부채에 대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 핑크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이렇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RD 곱하기 1만 T스라고 하는 세후 타인 자본 비용으로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되 닿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부채가 100%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렴한다. 점점 부채를 쓰면 쓸수록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그래서 M&M 시어리, 모디글리아니 밀러 시어리를 케이스 1, 케이스 2로 노 텍스 케이스, 텍스 케이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부채가 있는 레버드 폼이나 부채가 없는 언레버드 폼 경우에 다 기업 가치가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회사의 캐피탈 스트럭처는 irrelevant하다. WACC 역시나 어떻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중을 가져가든 간에 똑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 2를 한번 살펴보면 RE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은 전체 비즈니스 리스크랑 그 다음에 파이낸셜 리스크에 뭔가 결합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레버드 펌,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에다가 TC, 세율 곱하기 D, 타인 자본 금액만큼을 더해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 부채를 쓰면 쓸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